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인포맥스 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요즘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의 앱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이 도착할 시간, 그리고 어디쯤 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래에는 이 유기적인 연결된 도시 시스템이 더 강화됩니다. 조금 더 똑똑해진 도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이걸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명승환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러고 보면 도시라고 하는 게 계속 좀 진화가 돼 왔던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희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보다 도시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도시인 겁니까? 예, 방금 전에 소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네. 더 똑똑해지는 도시로 가는 거죠. 네. 스마트하다는 자체가 똑똑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예. 그러면 똑똑하다는 의미는 도시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중심으로 사는데 옆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사는지도 비해서는. 모르고. 네. 예. 그런 것을 좀 더 잘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가서 그 동네나 혹은 그 뭐 구나 네. 군이나 시군구라고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교통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잖아요. 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네.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고 또 누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도시가 구현될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이걸 구현해내는데 미리 이걸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디지털 트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데 이 트윈이 쌍둥이의 트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어떠한 건물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 건물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배선이 돼 있는지 뭐 층마다 뭐가 배치돼 있는지 네. 또 지하 상하도 시설하고 상하수 시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네. 깜깜이죠, 일종의. 그런데 그렇죠. 지으신 분들만 알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디지털화 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이제 센서라고 하는데 IoT, 사물 인터넷.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듯이 컴퓨터 스크린, 상황판이죠. 그걸 동시에 보고 그 빌딩을 살아있는 것처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델하우스에 집 보러 가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도시나 건물들을 구현을 해놨잖아요. 네. 그 안까지 좀 깊숙이 디지털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세부적인 그 2층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람까지 보면 좀 곤란하겠지만 네. 저 건물에 대한 상황, 네. 상태는 네. 항상 진단을 할 수 있고 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저희 지금 연합뉴스 건물 같은 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무래도 새로 짓는 게 더 수월하겠죠. 처음부터 네. 그렇게 기획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장비를 거기다 장착을 하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건물이다 인프라가 보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 건가요? 예,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나사 있잖아요. 네. 우주선 네. 쏘아 올릴 때 너무 비싸고 위험하니까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고도 좀 많이 네. 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네. 그 우주인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기계 안에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네.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도 그런 개념으로 뭐 제너럴 일렉트릭스나 그 외 회사에서도 네. 그런 방식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수정을 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해도 네. 네,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우주 산업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로 구현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공간인 집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집도 지을 때도 네, 말하자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비용이 집 하나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거나 건물 하나를 구현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거를 전체 도시로 넓힌다? 이러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주로 정부가 국가가 네.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요. 네. 투자를 이렇게 먼저 하고 네. 그런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마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민간이 네. 업자들이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네. 시범 도시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시범? 이제 세종시 이런 데가 세종시에 지금 시범 도시 네. 스마트 시티 교통으로만요. 네. 세종시 어디에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종시에 그 종합청사가 있잖아요. 네. 정부. 네. 그 주변을 통해서 거기 궁극적으로는 무인 자동차 네. 다 걸어서 갈 수 있게 하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국가 시범 도시라고 하는 곳이 세종시랑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아니면 세종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건가요? 세종시가 제일 크고요. 네. 많이 진척이 됐고 네. 부산시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어요? 네. 거기는 스마트 워터, 깨끗한 물, 네. 그거를 초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도시들은 네. 새로 지은 건가요? 새로 짓지 않았죠. 네. 새로 짓는 거는 이제 앞으로 발표된 네. 사우디의 니옴시티 정도. 네. 옛날에 구글시티도 계획을 했었어요. 새로 짓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죠. 세종시도 원래는 그 허허벌판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지으면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에 그냥 적용을 한 건가요? 네, 예. 이미 지어놨으니까 지하하고 이제 빌딩 안에 센서, 쉽게 얘기하면 IoT 사물 인터넷을 다 달면 됩니다. 그 센서는 비용이 비싸지는 않은가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KT라든지 국산 장비가 굉장히 90% 이상입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정보가 수집이 되는? 뭐 건물에 대한 정보죠. 뭐 갈라질 것 같다, 흔들린다,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겠죠. 또 사고들은 뭐 밑에서 일어난 건 잘 모르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누전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그 상황판으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 어디 가고 싶은데 가장 막히지 않는 길로 간다던가. 뭐 지금도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내비를 통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던가 이런 약간 미래 도시의 느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았을 때 어떤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낮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딜 가고 싶다 그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대체로 요새는 카카오나 뭐 이런 걸 해서 미리 그걸 어디 갈지 알고 계산도 다 끝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하철도 그렇고 네. 다 대체로 출도착 시간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알죠. 네. 그래도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하고 네. 발품을 팔고 네. 이제 그런 식이지만 이제 그게 더 고도화되는 거죠. 도어투도어로 해서 차가 내가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 카카오 방식이든 뭐든 네. 스마트폰으로 하겠죠. 네. 콜을 하면 이제 바로 도어투도어로 와서 네. 집 앞에서 그 건물 앞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도로도 그런 식으로 정비는 돼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다 바뀌긴 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네요. 그냥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무인 자동차가 실현하기 힘든 게 네. 기존의 도로와 이런 망들이 교통망들이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장기적으로는 다 바꿔야죠, 사실은. 그 앞서서 디지털 트윈 기술도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는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당연하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는 이거를 적용하기가 스마트 시티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새로 허허벌판에다가 짓는 네. 그런 도시들에만 이제 유기적으로 더 편리하게 네. 지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그렇진 하거든요. 않고요. 사실상은 스마트하다는 거는 똑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기왕에 있던 걸 잘 활용하고 네. 돈을 적게 들이는 게 스마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큰 사이즈로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 50만 더 이하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에 뭐 학교가 없다면 학교를 조그맣게라도 더 짓고 네. 병원도 그렇고 그거를 원격으로 다 연결을 시키는. 네. 그리고 웬만하면 15분 혹은 20분 안에 걸어가서 닿을 수 있는 그리고 일터에 타가소가 같이 있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안 맡겨도 되죠. 네. 두 부부가 일을 하고 네. 아이를 데리고 같이 퇴근도 하고 그게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합니다. 컴팩트하다. 네. 15분 도시, 20분 도시. 그게 스마트 도시의 요새 트렌드. 지금 도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지금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네. 주민들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네. 또 그거를 통과시키는 뭐 구의회나 시의회 네. 이런 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고 해외 사례도 좀 보고. 네. 예를 들면 그 지금은 엄마 아빠가 출근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근하시기 위해서 네. 오고 갈 때 4시간 걸린다. 왕복에 하루에 4시간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를 그 길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맡겨야 되고 그런데 스마트 시티가 그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안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하고 예. 엄마 아빠도 15분, 20분 거리 안에서 일을 하거나 아이도 네. 뭐 돌보거나 할 수 있고 예. 네, 어떤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일단 코로나 때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네. 대학교에 안 가도 네. 수업을 할 수 있고 물론 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초중고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일을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혹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네. 벌써 지금 공유 오피스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의 워크센터로 바뀌면 네. 그 안에 중소기업도 있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걸어가서 근무를 하고 아이도 그 시설에 타가 시설에 맡기고 네. 같이 퇴근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네. 또 재택근무도 상당한 부분 가능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예. 코로나19에서 가장 직장인들에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재택근무가 과연 될까 했는데 됐던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이제 컴팩트 시티의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하고 같이 씨름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를 데려 나가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스마트 워크센터에. 네.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아무래도 인력이, 좀 격리가 돼 있어야지 일할 때는. 네. 그래서 15분 거리 안에 워크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같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공유 오피스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그런 생활적인 편리함 말고요. 스마트 시티가 주는 또 다른 이익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전기차도 가능할 거고 그럼요. 이러다 보면 환경 오염도 매연 많이 나오는 차보다는 덜 될 거고 출퇴근 4시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만큼 교통체증도 줄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게 스마트 시티 자체가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은 탄소 배출을 안 하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고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니까 물론 전기도 그거를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지만 뭐 태양열도 있을 거고 요새 배터리 기술도 뛰어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이죠. 친환경이고 이제 가스차는 없어지겠죠. 휘발유 차는 앞으로. 그리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지금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도 덜 들죠. 걸어 다니면. 저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집값도 평준화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비슷할 거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뭐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의료, 원격 의료도 가능하고 또 일자리는 항상 있고 가깝고 그런 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에스토니아. 유럽의 에스토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럽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예 나라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시티처럼 인구는 물론 15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등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119 소방대가 오고 가면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일자리는 항상 데이터 정보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도 전자 주민증 영주권을 줘요. 유럽의 그 에스토니아에서는 $18면 돼요. 그럼 에스토니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가 많아야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이버 영토를 확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이미 많이 건가요? 지금 3,000개 이상의 글로벌 벤처 기업들을 포함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외에서는 지금 유럽의 에스토니아 말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를 잘 구현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나요? 그 아까 컴팩트 시티는 프랑스. 프랑스요? 파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건물들이 높은 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오래 문화도시고 500~600년 정도 된 도시 건물들이라서 사실은 그 건물들에서 스마트가 가능할까 좀 다 낡았잖아요. 예쁘긴 하지만 고풍스럽고. 그 스마트하다는 거는 토목 건설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싸게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있는 똑똑한 도시가 스마트 시티. 그런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요. 어쨌든 나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노출되다 보면 위험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한 3년 전에 데이터 3법이란 거를 통과를 시키면서 그거는 풀어주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그런데 방법은 가명정보라고 주민번호 앞에 생년월일을 하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한두 개 더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네. 범위가 넓어지겠죠. 네. 그거를 개인의 허락을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마이데이터. 네. 그거는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네.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GDPR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GDPR. 네. 개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의 정보를 쓸 수 있게. 그러면 본인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요새 대출이 그렇죠. 나의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그 이제 하려고 그러면 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하죠. 궁금하니까. 네. 하지만 위험은 부담은 있지만. 네,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19 때 초창기에는 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을 찾느라고 그 수가 네. 적을 때요. 그 동선을 다 파악했는데 그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동선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공개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공개를 통해서 이 유기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스마트 시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있는 마이데이터. 네. 그러니까 완전히 푸는 게 아니라 나의 정보를 그 500만 명의 500만 명의 대략적인 정도는 동선을 파악하지만 정확히 이름까지 이런 거 위치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허락을 하면 그것까지 허락을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고요. 대신 활용을 좀 더 풀어주는 대신 그 징벌이랄까 징계는 굉장히 셉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적발이 되면 악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도 높아졌어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벌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맹점 중에 하나가 보안이잖아요. 보안이요. 이거 어쨌든 디지털을 통해서 이 도시가 잘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뭔가 하나 잘못해서 뚫려서 이게 끊기면 예전에 그 KT에서 단말기 멈췄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제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거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계좌 이체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번 통신이 끊기게 되면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 멈추고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보안에 대한 그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저희는 다 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분산돼서 하지 말고 거기에는 국가 안보의 개념도 들어가고요. 사실은 스마트 시티도 국방의 개념에서 건설을 하는 게 맞죠. 저희는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국민 5천만 국민 하나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해킹에 강한 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뭐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농협도 많이 뚫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안 시스템 체계가 허술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 경우는 굉장히 하는데도 허술한가요? 저희는 좀 뒤처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 앞으로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한 100만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현재 예비군이 275만 정도 되거든요. 그거 직장 예비군을 스마트 보안 예비군으로 전환을 시키면 어떨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직장에서 하면 되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좋죠, 아무래도. 예비군 훈련장 가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그러면 그 국가 시범단 도시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런 좀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 잘 되고 있는 점들을 취합하려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얼마나 됐어요, 이게 운영이 된지? 지금 한 3, 4년 됐고요. 국토부가 주무부처고 지금 이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이미 시작을 다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죠? 네. 더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꼭 성공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네, 현재 네, 상태에서. 네, 그러려고 시범이라고 작은 하는 실패. 거, 네, 들을 하는 거잖아요. 3, 4년 전부터 그 시범 도시가 운영이 됐고, 네. 지금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15분에서 20분 네.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네. 그런 것들이라도 가능해지는 시점? 저희가 시점? 언제쯤 스마트한 도시에서 네, 살 수 있을까? 네,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도시들이 성공을 하면 네. 그게 하나의 원형이 되잖아요. 네. 테스트 베드에서 네. 성공을 했다. 그럼 그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빨라지죠. 네. 네, 지금 시범 사업 하는 곳에서 네. 빨리 성공의 소식을 알려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가속도가 붙죠. 네. 저는 2025년에서 27년 정도까지 2025년에서 27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교수님. 네, 속도가 붙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3D 프린팅처럼 네. 디지털 트윈도 복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대로 복제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플랫폼 네. 거기다 이렇게 스위치만 꼽으면 돼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제 시범도 되고 이제 적용도 하고 가속도가 붙어서 많은 곳들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은 출퇴근 지역에서 벗어나는 네. 도시가 스마트하고 네. 내가 아플 때 네.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 미리 네. 사전에 그 자체를 네. 예방할 수 있는 의료의 수준. 네.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이웃끼리 그리고 부모님하고 가까워지는 네. 가족력이 회복되는 그게 제가 꿈꾸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세상하고 조금 더 단절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가 구현이 되게 되면 네. 오히려 편리한 생활 속에서 네. 세상과 더 연결이 되고 조금 더 가족도 회복이 되고 네. 네, 이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교수님. 네. 2025년에서 27년이라고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죠, 교수님.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포맥스D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 등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좋은 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